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은 사실 아까 했는데 오디오 녹음이 안 돼서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1시간 45분 녹화를 했는데 시지프스의 돌이에요. 그러네. 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박덕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진짜 오랜만이죠. 네. 환단고기에 대한 인기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네. 그 어느 정도만큼 비판과 험담과 할 말이 참 많은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참 관심은 좀 많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또 역사학자신데 진격의 거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자고 하셨어요. 근데 왜 진격의 거인을 다루고자 하신 거예요? 그 진격의 거인을 본 분들이 네. 이건 애니다라고 하면 화를 내죠. 이건 역사다. 우리가 잃어버린 역사다. 그래서 이 역사를 되찾아야 된다. 네네네. 뭐 그 얘기까지 나왔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걸 역사로 이제 이해하려는 또는 인간에 대한 어떤 철학으로 이해하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고 네. 네. 진격의 거인 자체가 갖고 있는 뭐 떡밥 그런 회수를 하면서 야 이게 단순한 애니가 아니다.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네. 그런 애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죠. 저는 사실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중에 시즌 1에 해당되는 부분만큼은 네. 제가 종이책으로 읽었고 그쵸. 그 이후로는 안 보고 있다가 우리 아들 2명이 어느 날 넷플릭스에서 이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좀 와이프가 좀 폭력적인 것 같은데 너무 잔인한 것 같은데 이거 보여줘도 되나? 라고 하길래 저는 시즌 1만 보고 생각할 때 그래도 뭐 괜찮아. 뭐 내용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번에 컨텐츠를 한번 다뤄보자라고 해서 제일 마지막 시리즈만 집중해서 보고 나머지 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 만든 요약본을 보고 스토리 전체는 알고 있는데 세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긴 한데 또 그게 또 어떤 새롭게 볼 수 있는 해석의 여지가 또 되죠. 네. 떡밥 회수를 일단 먼저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컨텐츠의 주제를 진격거 세계관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는 유미르다 라는 주제를 정하셨어요. 왜 하필 유미르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즌 전체를 통과해서 보시지 않은 분들은 유미르에 대해서 잘 몰라요. 워낙 이게 조금 약간 복잡하고 맞아요. 예, 1회부터 끝까지의 어떤 그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예,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진격거를 좀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유미르에게 모든 열쇠가 있다. 유미르를 통해서만 사실은 인간 철학을 이해할 수 있다. 시즌 1에 대해서는 유미르가 거의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온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예. 근데 마지막 시즌에서는 유미르가 마치 모든 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와요. 예. 이 갭이 굉장히 큽니다. 유미르는 일단은 모티브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북유럽의 위미르라고 하는 신화를 모티브로 한 것 같고요. 위미르.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본어로 하다 보니까 유미르가 된 거고, 실제 이 위미르라고 하는 그 존재는 거인이죠. 거인. 네, 거인이고 또 9개의 세계를 이렇게 구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9거인처럼. 여성인가요? 똑같이? 여성 거인인가요? 여성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건 제가 안 알아봤는데. 네네. 네, 그래서 이 북유럽 신화에서 모티브를 따온 것 같다. 근데 이 거인이 이제 시조다라고 하는 것 또는 우주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화는 우리 잘 알고 있는 중국의 반고 신화가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마고 할머니가 제주 신화에서는 굉장히 큰 거인 같은 인물이 돼가지고 이제 맞아요. 제주도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흙을 끌어모아가지고 산을 그쵸. 만들고 이렇게. 네, 상군부리를 만들고 뭐 이렇게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그런 것처럼 거인이 시조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네. 이 공통된 게 아닌가.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은 타이탄이라고 하는 맞습니다. 예, 그런 거인들이 어떤 신의 이야기가 이제 그리스 신화의 모티브가 되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따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죠. 티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보면 그 거인이
자기 아들, 자식들을 잡아먹잖아요. 네. 혹시 여기 진격의 거인 모티브도 거기서 따온 걸까요? 거기서 따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워낙 뭐 또 사람을 잡아먹는 게 많아서 일본에는 특히 요괴 문화에서는 그런 게 주를 이루기 때문에 어느 한 특정 그건 아닌 것 같고 다만 굉장히 비슷한 내용이 있긴 있죠.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네, 얘기를 나누죠. 알겠습니다. 유미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짧은 클립들, 이제 요약본 뭐 본들을 보다 보니까 의문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뭐냐면 유미르가 돼지를 풀어 주었다는 모함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는데 벌을 받게 되는데 그때 왕이 굉장히 특이한 말을 합니다. 보통 벌을 받으면 넌 죽어라 아니면 뭐 네가 죄인이다 감옥에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는 자유다 이런 말을 하고요. 또 알고 보니까 유미르가 돼지를 풀어준 게 모함이 아니고 실제 풀어줬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코드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 유미르는 원래는 타 부족민이었고 이 프리츠 왕이 이제 부족 장일 때 이제 잡아온 거죠 포로로. 포로 잡아서 이제 사람들 노예처럼 이제 하는데 실제로 노예죠.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 고대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지금은 이제 사람 인자를 쓰는데 사람을 나타낼 때, 네. 근데 당시에는 입구자를 썼어요. 오. 입구. 그래서 우리가 인구라고 할 때 인과 구가 다르거든요. 인은 진짜 사람. 네. 그러니까 조금 높은 거죠 구보다는. 오. 근데 구는 노예와 비슷해요 사실은. 오. 고대에는 일반 백성들, 평민들을 이렇게 높여 부르지 않았거든요. 입구자를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왜 먹는다. 엄마가 이제 아들 네. 이런 식충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족을 식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하여튼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을 하는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이렇게 포로로 잡아서 그들을 이제 노예로 부리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노예로 삼아서 이제 노예로 부르게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돼지가 있는데 아마 유미리는 그 돼지의 모습과 자기를 투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몰래 이제 풀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프리츠 왕이 이제 알고 그 이제 유미리가 이제 범인처럼 이제 모함 아닌 모함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라라고 하는데 풀어주는데 사실은 이제 사냥을 시키는 거죠. 자유가 유미르를 네. 잡는 이제 사냥을 시키게 되고 이제 개와 사냥꾼들이 막 쫓아가죠. 네. 그래서 유미르가 어딜 가느냐면 이제 나무 네. 큰 나무가 이제 구멍이 있고 그 속으로 이제 뛰어들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너는 자유다라고 하는 속에는 굉장히 좀 중의적인 표현이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러니까 그 노예와 같은 삶 속에서 이게 벗어나는 그 자유를 잠깐이라도 좀 느껴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뭐 사실은 자유가 아니지만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의 본체를 찾아가는 게 바로 이 나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물 웅덩이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시조의 어떤 그런 유기체 생물이죠 사실은 그걸 이렇게 만나서 하나가 되면서 거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 그런 걸 이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이제 자유다라는 표현이 아닐까. 그렇지만 이 유미는 충분히 사실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가 있었죠. 거인이 됐기 때문에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프리츠에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아이러니한 건데 네. 프리츠로부터의 어떤 뭐랄까 자유를 처음으로 느낀 것 같기도 해요. 아 이런 게 자유구나. 뭐 그게 자유가 아닌 자유지만은 자유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은 그 유미리는 뭔가 이렇게 깨달은 게 아닌가, 각성된 게 아닌가. 하지만은 그 각성의 주체에 대한 어떤 노예 뭐랄까 복종 의식 그게 이제 계속 남아 있는 거고 그 거기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되는 모습이 미카사랑 비슷하죠. 미카사도 에렌 예거가 처음 이제 어릴 때 그 자기 가족을 죽이고 그 미카사마저 이제 팔아치우려고 할 때 이제 그 에렌 예거가 이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미카사에게 계속 싸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세상은 잔혹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하면서 미카사가 결국 그걸 이제 각성을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본래 모습인 아커만족의 그런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아, 아커만족. 네. 아커만족은 이제 거인족과는 조금 대비되면서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그런 그 종족이죠. 아, 그래요? 네. 야, 이게 내 모르는 부분이 많군요. 그러니까 본래 모습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카사는 그때부터 에렌 예거가 자기를 각성시켰고 본래 모습을 찾게 해줬기 때문에
그 에렌 예고를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하는 거고 또 가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형태를 보면 에고가 다 큰 남자인데 마치 보호자처럼 역할을 해요. 그리고 사랑도 굉장히 좀 집착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데. 그러니까 에렌 예고는 이미 뭐 끊임없이 자기가 어릴 때부터 생각한 게 벽 밖의 세상에 대한 갈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 벽 안에 사는 것은 새장에 갇힌 새와 같다, 가축과 같다라고 한 거고 그 벽 밖으로 어떤 세상이 있는지 그 나가고 싶어하고 하잖아요. 그 모습이 유미르랑 비슷하죠. 네. 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걸 각성시킨 건 또 그 에렌 예고가 이제 미카사를 각성시켰기 때문에 미카사는 에렌 예고에게 뭐 복종 아닌 사랑을 진정한 사랑 그 모습 자체는 사실은 유미르와 프리츠 미카사와 에렌 예고가 서로 이렇게 투영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이 유미르는 2000년을 사실은 찾아오는 거죠. 자신의 삶과 생각과 비슷한 사람 그런 과정들에. 이야. 네. 이 얘기는 아까 우리 첫 녹화할 때 얘기 안 했잖아요. 네. 예, 다시 녹화하니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기체에 대해서 제가 유기체 이름 자꾸 까먹어서 캄브리아기의 유기생물이 질문부터 할게요. 갑자기 나니까 이상해. 질문부터 할게요. 네, 그런데 유미르가 어떻게 해서 거인이 되고 또 거기 보면은 바다 같은 물 나무 밑에 그 나무 밑에 왜 그런 공간이 있는지도 참 의문인데 그 진해처럼 생긴 빛나는 그 생명체가 뭔지 또 여기 왜 사는지 왜 이렇게 됐을 때 거인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은 일체 없어요. 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일단 나무는 네. 뭐 다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수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존재이기도 하고 또 나무는 굉장히 오래 살잖아요. 뭐 1000년 넘게 사는 그런 생물도 있는데 나무도 있는데 그것처럼 그러니까 오랜 생명의 지속성, 영원성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걸 상징하기도 하고 또 인간을 또 나무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예, 동양에서 이제 사람을 삼목이라고 해서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람을요? 사람을. 예, 그래서 삼목은 사실은 사람을 상징하는 거죠. 이야. 그래서 그 나무는 또 이렇게 하늘 향해서 쭉 뻗고 땅으로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의미라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나무의 어떤 영원성, 생명성을 또 굉장히 존경하죠. 우리 문화에서도. 네네네. 그래갖고 마을마다 예를 들면 뭐 당나무가 있는 거고 당주가 맞아요. 있는 거고 또 하회마을도 가보면은 마을의 중심에 그 삼신당이 있는 삼신당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나무예요, 나무. 근데 이 나무가 보면 여자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가랑이를 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나무가요? 네. 가보시면 한번 진짜 그래요. 그래요? 네. 엄마 같겠네. 엄마가 아이를 낳는 모습이에요. 와. 되게 충격적이죠. 거기에는 남자가 있어야 되니까 남군 모양으로 이렇게 장승을 조그만 세워놨죠. 그래서 그 삼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모든 걸 낳는 거잖아요. 창조하는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그렇게 어떤 생명을 이렇게 후손을 많이 번성시키는 그런 어떤 기원의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말은 이제 새로 태어난다는 의미도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 이 수생목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물이 있는 거죠. 그 나무 속에. 그리고 물이라는 건 이제 경계를 의미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양수라고 하는 이 물에서 태어나서 그 물을 건너면서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거고 그리고 저승으로 갈 때도 그 뭐 기독교에서는 요단강이라고 하잖아요. 네, 요단강을 건넌다라는 표현이 있고 또 우리도 저승사자가 보면은 이 배를 타고 강을 건너거나 맞아요. 다리를 건너거나 하는 것처럼 강은 이제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가 되는 거거든요. 레떼처럼 라떼라 그러나? 레떼. 레떼죠. 그래서 주몽도 그렇고 원조나 뭐 비류도 그렇고 강을 건너면서 이제 새로운 나라, 새로운 경계로 이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야기 오늘 풀어갈 방식 자체가 신화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보편적인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제 이걸 역사다? 저는 왜냐하면 이 얘기를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딱 그냥 표면적으로 일본의 어떤 군국주의, 제국주의, 세계 1, 2차 대전 근현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는 먼저 들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시즌 1 보고 마지막 시즌 또 봤을 때는
일본의 입장을 상당히 많이 설명하는 부분들이 보여가지고 조금은 반감을 가지긴 했었어요. 그게 전체를 안 본 사람들의 특징이야. 특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오해일 수도 있고. 예, 왜냐하면 이제 초거대 거인이 되는 과정 마치 핵폭탄을 연상시키고, 맞아요. 예, 그리고 또 그 바다라고 하는 그 섬이기 때문에 일본 열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네. 근데 뭐 보편 문화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가가 어떤 그런 것들을 의도를 해서 한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자신들의 어떤 역사 왜곡이나 이런 부분을 그 반성하는 의미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죠.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 시즌에서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가 많이 혼동돼서 나오는데 어떤 코드에서 보면 어떤 대사에서 보면 이건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의 입장에서 말한 것 같은데라는 장면들도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뉴라이트들이 하는 그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대사가 나오니까 그 말의 반대편은 뭐죠? 에르디아. 진짜 헷갈리네 이거. 에르디아인들이 당신들은 우리를 약탈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를 근대화시켜주고 문명을 발전시켜주려 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상하다. 또 헷갈리는데 이게 일본 얘기만 아니고 주변국에 대한 입장도 또 이야기가 나오네. 막 섞여 있네. 약간 혼동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알기 전에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 역사부터를 알기 전에는 그 처음에는 그 에르디아인들이 선이고 맞아요. 벽 밖의 거인이 이제 악이고. 예. 근데 또 거인 그 마레인들을 알게 되면은 또 마레인들이 악이고 뭐 에르디아인들이 선이고 이렇게 보였다가 반대로? 또 마레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에르디아인들이 악이고. 사실은 그렇죠. 이렇게 선과 악이 이제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주인공도 사실은 네. 우리가 그냥 알기로는 세 명이죠. 네. 그 에렌 예거, 네. 미카사, 그다음에 아르민이라고 하는 세 명의 그 소년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주인공 같은데 사실은 리바이 병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맞습니다. 특히 여자들이 좋아해요, 희한하게.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에르빈이라고 하는 조사병단장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근데 거긴 또 희한하게 남자들이 좋아합니다. 남자들은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리더십. 네. 리더십을 좀 이렇게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여자들은 왜 리바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시크하면서도 차분한 분위기잖아. 근데 실제로는 속정이 굉장히 깊은 맞아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 촌농장짜지 않습니까? 그 거인들을 막 순식간에 해치우잖아요. 근데 그 리바이 병장 사실은 아카만이죠. 그래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그 누구죠? 미카사? 같은 종족인가요? 네. 그래서 초인적인 힘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안목이 너무 많다. 근데 리바이 병장이 네. 워낙 잘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멋있기도 하지만 또 키가 작거든요. 160 몇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그래서 남자는 역시 능력이다. 외모도 중요하죠. 네. 하여튼 뭔 얘기하다. 그 얘기가 질문 그거였습니다. 그 나무 밑에 물 속에서. 네. 그 되게 단순해요. 그 설정은. 그러니까 나무 밑에 그 물 속에 있는 물웅덩이에 있는 무언가와 하나가 되면서 이게 결합이 되면서 시조 거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무엇이 뭐냐? 그게 이제 유기 생물로서 이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캄브리아기의 이름이 길어요. 할루카게니아라고 하는 그 마지막에 이제 종미의 거인에 나오는 그 에렌이 그 머리만 있고 이제 뼈가 쫙 있는 그거랑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네, 그 생명체와 그 어떻게 보면 시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모든 바다에서 이제 생명이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서 있던 그 유기체 생명체가 와 결합이 되면서 이 유미르가 이제 시조의 거인의 힘을 가지게 되는 거다. 네, 시조 거인이 처음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보면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노예가 돼서 이제 프리츠 왕을 도와서 사실은 그 에르디아라고 하는 작은 부족에서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데 뭐 도로도 놓고 뭐 이웃나라와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하면서 그래서 마레인들도 많이 사실은 죽게 되죠. 그 과정에서. 그러다가 이제 왕비를 시켜주게 되고 그렇지만 진짜 사랑을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세 딸을 낳죠.
그 세 딸이 바로 이제 신하, 로제, 마리아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그 월 신하, 뭐 월 로제, 그러게요. 월 마리아처럼 네. 이렇게 세 개의 벽의 어떤 그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느끼기에 유미르가 노예라고 하셨는데 조금 좀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그 유미르가 그 단지 그냥 노예였을까라는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신화 구조에서 따왔다면 유미르가 거인이 된다? 좀 태고의 어떤 그 존재와 하나가 돼서 거인이 된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왕이 권력을 얻고 통치를 하고 세력을 높여 나가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저는 이게 문득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샤먼이 떠오르더라고요. 유미르가 혹시나 제사장이라든가 샤먼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 라는 생각을 저도 했지만 작가는 이제 중간에 지커가 얘기하는 것 중에는 네. 이 유미리는 그냥 노예였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출신 성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거의 정확하게 그냥 평범한 소녀였던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소녀였다. 고아인. 그런데 대부분의 신화 구조가 그래요. 건국 신화도 보면은 네. 뭐 예를 들면 유아부인도 마찬가지고 그 뭐 서성어도 마찬가지고 그 물론 왕족이지만 사실은 왕족이지만 그 성장기라고 하는 그 정말 평범한 또는 어떻게 보면 노예가치를 미천한 신분에서 이렇게 왕이 되는 건국 시조가 되는 그런 과정과 비슷하다. 그래서 주몽도 실제로는 그 처음에 태어났을 때 네. 그 금화왕이 뭐 개 돼지가 있는 그 우마가 있는 그런 맞아요. 거기에 던져갖고 이렇게 죽게 쪼아먹게 만들려고 하고. 하고 막 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그 흉노의 뭐 김일제라는 그 거기도 원래는 왕 출신인데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주몽이 말을 키우는 과정, 그리고 그 김일제가 왕을 뭐 말을 키우는 과정이나 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말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영웅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어떤 극적 반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채택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말을 키운다는 게 사실은 지금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전 가오고 이렇게 한옥집을 가보면은 말 우리가 되게 비루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말똥 치워야 되고, 맞아요. 말 사료 줘야 되고. 네, 맞아요. 네. 그럼 어떻게 보면 가장 미천한 신분에서 이제 맞아요. 수직 상승을 하는 신데렐라식 그런 게 있지 않나. 끝. 힘들다 확실히. 네, 확실히 에너지가 딸린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 하나도 안 나오네. 힘든 거지. 똑같은 얘기를 하려니. 그 진격의 거인을 보면 다양한 신화 구조들이 녹아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분들도 굉장히 많고 진격의 거인 전문가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여신 문화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유미르도 여자고, 맞아요. 네, 세 딸도 여자고, 그리고 유미르는 시조고, 세 딸도 사실은 그 이름이 그 나라의 전체 그 쉽게 얘기하면 구역을 나눌 정도로 맞아요. 이제 되는데 벽 이름이 나중에 보면 딸 이름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월 로제, 월 로제, 마리아. 월 신하, 월 마리아. 네. 그 여신과 이제 남자의 결합이 사실은 재밌는 그 신화의 모티브인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선녀와 나무꾼 있죠. 네. 네. 선녀와 나무꾼도 보면은 선녀는 보통 우리가 보면은 마치 심부름이나 하는 옥황상제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존재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남자가 이제 신선이 되면 신선이라고 하고요. 네. 네, 성관이라고 하거나 그다음에 여자가 신선이 되면 선녀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선녀는 상제님의 딸로 나오잖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존재고 인간으로서 가장 높이 이제 그 오를 수 있는 그런 존재거든요. 근데 선녀가 더 어떻게 보면 익숙하죠, 사실은. 그렇죠. 네. 맞아요. 근데 선녀와 나무꾼의 이야기가 뭐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목욕을 한다고 할까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옷을 몰래 이제 나무꾼이 훔쳐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고 애를 낳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이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런 모티브가 전 세계에 있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그럼 예를 들면은 그 바이카로 그쪽에 가보면은 네. 백조와 그 사냥꾼 이야기가 있어요. 그 백조는 혹시 새? 네.
아, 근데 그래요? 그게 사실은 이제 선녀 뭐 신선이 이게 둔갑을 한 거죠, 여자 신선. 네. 그리고 또 우리도 예를 들면은 뭐 유아부인이나 아니면 소선우나 뭐 파수나 이런 분들도 사실은 여신이죠, 실제로는 여신인데 왜 여신일 수밖에 없냐면 이 처녀 임신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하늘의 그 정기를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신의 경지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남자와 일반적인 남자와 결혼을 하죠. 그것처럼 유미르도 원래는 그 나중에 이제 나중에 여신이 되는 거지만, 네. 근데 유미르도 그런 프리츠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속적인 어떻게 보면 탐욕적인 그런 남자 왕과 맞아요. 이제 사랑을 해서 네. 딸을 낳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또 딸이냐라는 것도 재밌는데 세 딸이잖아요. 왜 3명이냐? 네. 근데 실제로는 유아부인도 원래 자매가 3자매예요. 아, 그래요? 네, 하백의 이제 따님들인데 3분 다 따님이에요, 여자. 오, 신기하다. 다 꽃 이름이고 유화도 버들나무 꽃이라는 뜻이죠. 버들꽃. 오, 신기하다. 아,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 새 여신 이야기는 전 세계에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전 세계에. 그 보통 이제 여신은 셋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스 로마에도 있고 뭐 이집트에도 있고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같이 새 여신이죠. 맞아요. 네. 부도지라는 책에 보면은 맞아요. 최초의 여신이 마고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 두 따님이신 궁이 소희 이렇게 세 분의 여신 이야기가 있죠. 근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런 세 분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사실은 역사 기록상 오래된 것은 마고 할머니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티브가 돼가지고 된 게 아닌가. 그래서 마고 할머니와 이제 혼인을 하신 남편분이 있죠. 나반. 네. 예. 나반인데 이 절에 가 보면은 나반 존자를 모시는 그런 그 각이 따로 있거든요. 정각이. 맞아요. 예. 근데 그거는 한국 불교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나반과 이제 혼인을 한 최초의 우리가 이제 시조라고 보통 네, 얘기를 네, 하죠. 네. 삼성기에 보면은 네. 시조라고 돼 있는데 이 나반과 아만이 만나셔서 이제 최초의 어떤 그런 걸 이뤘다라고 돼 있는데 아만이 사실은 마고 할머니인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여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모티브가 됐다라고 보여지죠. 그다음에 셋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모든 것의 시작은 수의 시작은 일이지만 사실은 그렇죠. 일을 잘 보면은 이게 세 마디로 돼 있잖아요. 네. 팔도 보면 하나지만 손 여기 마디가 셋이죠. 그래서 일은 그 현상을 드러낼 때는 셋으로 작용을 해서 드러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때도 우주는 하나지만 네. 하늘과 땅과 또 사람으로 인간. 이해를 하죠. 그래서 천계, 지계, 인계라고 해서 삼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상으로 드러날 때는 셋이다라는 거죠. 하나의 본체가 현상세계에 드러날 때는 3이라는 숫자로 네. 드러난다. 그리고 1년도 똑같아요. 우리 시간을 나눌 때도 보면은 겨울이라는 건 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봄, 여름, 가을로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이해가 됩니다. 겨울은 쉬는 거다. 하나는 본체가 되고 네. 축 펼쳐질 때는 네. 셋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그렇죠. 그 과정은. 네. 그래서 뭐 음. 삼신일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삼위일체라고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일체삼용이라고도 하는데 예.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1년 4계절을 우리가 우리 말 속에는 1년 4계절을 예를 들면 방탕신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봄은 이게 풀어놓을 방이죠. 풀어놓는다. 네네. 그다음에 여름은 이제 탕해서 뭔가 이제 끌어오르고 이제 막 활기찬 거죠. 근데 가을을 이제 신이라고 했거든요. 신. 가을은 이제 왜 신이라고 했는가는 굉장히 좀 의미가 큰데 그다음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도라고 했어요. 도라는 건 뭐냐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본연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본체이기 때문에 이 겨울은 아까 쉰다고 표현을 했지만 실제로는 본체이기 때문에 일에 작용을 하는 거고 나머지 이제 그 봄, 여름, 가을이 이제 실제로 이제 활동하고 뭔가 이렇게 수렴하는 그런 계절인 거죠. 작가가 신화의 구조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어떤 여신이라든가 뭐 거인이라든가 영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모티브가 되는 최초의 어떤 그 신화 구조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신과 남자의 결합이라고 하는데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길가메시거든요. 길가메시가 이제 영생의 비밀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3,700년? 굉장히 오래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뭐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길가메시는 이게 특이한 게 뭐냐면 아버지는 그냥 일반 남자예요. 근데 어머니는 여신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인 반신인 거예요. 반인 반신. 네. 그러니까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네. 또 반대로 얘기하면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근데 이 인간은 신과 가장 구별되는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생 불사를 못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를 통해서 이 불사의 비밀을 알게 됐기 때문에 자기가 인간 아버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만 그게 인간 삶의 어떤 철학이기도 해요. 사실은 모든 인간이 죽는다라는 건 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언젠간 죽을 거고. 맞아요. 네. 그 내일이 될지 뭐 1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떠나요. 길을 떠나는데 뭐 어떤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네, 그 대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살아남은 지혜로운 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혹시 그 약을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다 저 깊숙한 산호초 속에 있다라고 해요. 바다 속에. 네. 바다가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재밌는 거 저는 거기서 뭘 느꼈냐면 영생하는 생물들이 있거든요. 이론상. 네. 대표적인 게 바다까지죠. 바다까지요? 네. 바다까지는 원래 영생할 수밖에 없어요. 영생을 하게 돼 있어요. 왜요? 얘들은 탈피를 해요, 계속. 어머나. 재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죽는 거는 뭐냐면 액시던트라고 하죠. 사고 날 때. 그러니까 탈피하는 과정에서 자기 뭘 찔러가지고 죽거나 누가 잡아먹거나 그거 외에는 얘들이 영생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와. 유전자 자체가 그런 거죠. 우와. 인간도 원래는 영생할 수 있어요. 근데 애들이 자꾸 이렇게 유전자 손실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거나 노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노화라는 게 사실은 유전자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 손실을 최대한 줄이는 그런 과정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영생의 비밀의 약을 찾지만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갖고 다시 돌아오면서 야, 난 인간으로서 살아야 되구나 어쩔 수 없이라고 하는 게 결말인데 그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고대에 영생불사하는 쉽게 우리말로 하면 신선이고 장수하는 병이 없는 노화되지 않는 그런 걸 이제 꿈꿨던 거고 신이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진격거에도 보면 신 그 거인의 존재가 사실은 원래는 불사죠. 불사인데 13년밖에 못 사는 건 유미르가 마레인이 프리츠 왕에 던진 창을 대신 맞아 죽어갈 때 프리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그거 봤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너는 그걸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의 노예예요. 맞아요. 빨리 일어나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유미르가 충격을 받죠. 자기가 왕비고 딸까지 다 놔줬는데 그러게. 왜 나를 노예라고 하는가 하면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재생을 안 하고 죽죠. 스스로. 네. 죽으면서 이제 프리츠 왕이 그 거인의 능력을 잃어버리기 싫으니까 딸들에게 그 엄마를 이제 먹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먹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척수거든요. 네. 근데 이 척수에서 뭐가 생성이 되냐면 피가 생성이 돼요. 사실은 피를 이제 동양에서는 혈사혼이라고 그래갖고 혼이 이게 깃드는 곳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는 단순히 그냥 생리적인 그런 어떤 혈액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신화의 모티브나 어떤 동양학에서는 정신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여튼 그 등격 그런 걸 다 먹게 해서 이제 이 세 딸들로부터 이제 거인화되는 그런 능력이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이라는 숫자는 분할을 하면은 3, 3을 하면 9가 되니까 9명의 거인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최대한 분열. 네. 근데 그 거인들은 기존의 그 다른 거인들과 다른 점이 뭐냐면 지성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성. 맞아요. 네. 근데 다른 거인들은 무지성이죠. 무지성. 맞아요. 이유 없이 사람만 보면 자서 잡아먹는. 네. 근데 무지성과 지성의 차이점은 저는 되게 중요하다. 네. 우리 사피엔스는 생각하는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지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지성이 없는 거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죠. 저는 이걸 약간 다르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어떻게? 그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뭐 역사라고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혹시나 이것을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벽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를 넘어서서 나가야 될 어떤 단계, 나의 껍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벽 너머로 가는 것은 해탈이 아닐까, 뭐 깨달음이 아닐까. 벽 넘으면 거인이 있는데. 그 거인이 물론 과정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작은 몸 속에 있잖아요. 근데 거인도 이 만화 속에서는, 애니메이션 속에서는 뭐 인간을 잡아먹는 잔혹한 모습으로 그려지지만 실제로 뜻하는 것은 원래의 우리 본래 모습을 회복한 진짜 나의 참나가 거인이 아닐까, 큰 사람. 그런데 그게 미숙하고 완성되지 못하니까 거인으로 표현되면서, 또 거인이 소화기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막 먹는데 소화를 못 시키고 하나가 되지 못하니까 개어내잖아요. 이걸 마치 어떤 진리적인 욕구, 뭔가 진실을 찾고자 하는 인간의 어떤 지성의 역사, 뭐 과학도 철학도 뭐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하고, 또 이 종교 저 종교 다양한 종교가 나오고 많은 성자들이 나왔지만 진정한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결국 뱉어내는 하나의 그걸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죠. 유미르가 태초의 거인이고 시조의 거인이고, 유미르가 있는 곳이 좌표라고 했잖아요.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 우리가 어떻게 회복해야 될 본래의 위치, 자리, 본 모습은 바로 그 좌표의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던 거죠. 그렇게 한번 비유도 해봤습니다. 힘들다, 그죠? 야, 두 번째 하니까 진짜 힘들다. 아니 그래도 지금 아까 처음 했던 거랑 지금 헷갈려서 네. 했나 안 했나 지금 막 생각하는데, 좌표에 대해서 이제 하나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좌표라는 것은 이제 물론 유미르가 이제 나중에 그 죽고 나서, 그죠? 죽고 나서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 좌표에 또 매여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좌표의 중심에 갔다라고 하지만은 네. 이 시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좌표의 중심이 돼버린 거고, 그 좌표에는 비기둥이 있죠. 네. 네, 나무처럼 생긴. 맞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 이제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나무 속으로 도망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처럼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똑같이 하늘에도 있다는 거죠. 그 공간에도 좌표의 신목이라고 하고 우리 신단수라고 하고. 네. 네. 그 좌표의 중심에서 이 모래 사막 같은, 네. 그죠? 네. 거기서 이제 계속 양동이로 이 퍼다가 거인을 만들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 좌표의 중심이 어떤 뜻인가라고 했을 때, 좌표라는 것은 이제 X, Y, Z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어떤 우리의 정신, 의식의 중심에 있는 거죠. 시조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그죠? 거기서 이제 과거, 미래, 현재나 아니면 모든 공간에 대해서 그 모든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그런 그 에르디아인들의 그 마음의 중심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요. 거인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게 뭐랑 연결되냐면 우리 공사상과 연결이 되죠. 공이라는 게 한자를 보면은 혈, 그죠? 굴혈자의 밑에는 뭔가를 만든다 할 때의 공자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프리츠 왕이 이제 유언처럼 남긴 게 뭐냐면 후손을 번성시켜라라는 거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주의 그런 주문처럼 이 유미르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인을 만들어서 필요로 할 때마다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이제 2000년이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재와 저 그 일반인, 그러니까 신과 일반 사람과의 차이점이 뭔가를 제가 생각한 적이 있는데, 네. 일반인들은 예를 들면은 이 책을 읽거나 쓸 때 1, 2, 3, 4 이렇게 가잖아요. 연역적으로. 네. 그런데 천재는 1부터 10까지가 한순간에 보이는 거고, 한순간에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레인지, 범위가 우리는 사실은 짧죠. 짧다 보니까는 뭐 예를 들면 어제 있던 일도 잘 기억 못 하는데, 그리고 내일 일도 잘 예측을 못 하는데, 네. 네. 천재나 신의 경지에 가게 되면은 과거의 범위가 뭐 1000년이 될 수도 있고 10,000년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게 늘 현재에 머물러 있는 거죠. 현재식 속에. 우리에겐 현재가 사실은 굉장히 짧죠. 그죠. 순식간에 이제 과거 속으로 다 들어가고 있는 건데, 맞아요. 그 천재 신의 경지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통괄돼 있는 거죠,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증산 도전을 읽다가 네. 제일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이 진짜 하느님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100년 전에 이제 100년 후의 그런 미래를 천지공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짜실 때 보면은, 아차차
아차차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년 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신님의 그 인식 속에서는 그게 현재로 그냥 투영되는 거죠, 바로.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와닿았거든요. 정말 하나님이라면 이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둑을 둘 때 딱 한 수 두면 그 수가 앞으로 펼쳐질 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한순간 한순간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 천재 바둑 기사 중에 굉장히 한 사람들은 네. 몇 수 앞을 내다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네. 그걸 미리 다 알고 있는 거죠, 사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네. 이 한순간에. 네. 그러니까 그 유미르는 과거 2000년 전부터 일화의 제목이 그거잖아요. 2000년 후에 너에게. 뭐 마지막 화도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너에게. 그러니까 그 와.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작 기간 동안에 이 작가는 그 첫 화와 마지막 화가 서로 딱 연결되게끔 이미 계획을 해놓고 그게 머릿속에 다 들어있던 거죠. 대단하다 진짜. 네. 그러니까 이 작가가 천재적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일반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죠. 왜 팬들이 그렇게 많은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또 다른 어떤 지식의 해방 아니면 인식의 해방, 뭐 자유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얼마나 참 이 청소년기나 대학생 때 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은 굉장히 뭐 이렇게 열정적이면서도 설레면서도 미래를 또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방황을 그렇죠. 하고. 맞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어린 시절부터 나의 미래까지가 다 이렇게 보이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있긴 있었죠. 네, 다 있잖아요, 그게. 다 있을지는 모르겠지.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격거 속에 나와 있는 그런 세계관이라는 게 끊임없이 순환하는 것처럼 보이고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근데 그게 우리의 그런 사는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고 그래서 더 이렇게 좀 공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죠. 마지막 장면을 보면은 결국엔 또 다시 전쟁이 일어나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거 영원 회귀 구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무한 하고, 반복. 무한 반복 아니냐 얘기도 하고 또 그 대사가 나와요. 어차피 인간은 죽을 건데 지금 이 순간 죽는 거랑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뭐냐 이런 질문들을 하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중학교 때요? 네. 굉장히 저수가였습니다. 그때 우리 애삼촌이 이제 사고로 일찍 돌아가셔서 그 모습을 보고 예. 엄마한테 물어봤죠. 엄마한테 엄마가 이렇게 그 이불 속에서 울고 계셨어요. 그래갖고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서 엄마 왜 울어 하면서 이제 그 외삼촌 때문에 우는 거야라고 했을 때 어머니가 얘기하신 게 뭐라고 하니까 내가 한 말이 뭐냐면 엄마 죽지 마라고 했어요. 엄마 죽지 마.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나도 언젠가는 죽고 너도 언젠가는 죽는단다. 근데 그때 너무 사실은 제가 막 슬피 울었어요. 슬피 울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 거구나. 근데 그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릴 때는 사실은. 저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요? 네. 저도 똑같이 침대에서 하루는 이제 누웠는데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이렇게 누워 있다가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갑자기 죽음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엄마 죽고 나면 어떻게 돼? 라고 물었더니 뭐 죽고 나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근데 어머니도 모르시니까 그 말을 툭 뱉으신 것 같은데 그 순간에 죽고 난 다음에 그림을 상상을 해봤는데 이 우주 공간에 새까만 빛 하나 없는 공간에 제가 빨가벗고 웅크리고 이렇게 마치 추위 떠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죽음에 대해서 무척 고민했던 것 같아요. 죽음은 사실은 공포스러워야 돼요. 죽음이 공포스럽지 않으면 삶에 대한 뭐랄까 희망, 기쁨, 의미 이런 게 더 이렇게 옅어지지 않을까. 그럼요. 유미르가 하여튼 계속 양도위로 뭔가를 퍼나른 무한 반복이잖아요. 사실은 2000년 동안을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또 어떻게 보면 그 모습이 노예 같아요. 네. 잡혀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노예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유미르의 모습을 보면서 시지프스의 신화를 닮았다. 아, 시지프스는 이제 벌을 받잖아요. 네. 예, 신을 속인 죄로 네. 벌을 받는데 그게 뭐냐면 바위를 끊임없이 산 정상에 올리고 나면 정상에 떨어지는 거죠. 다시. 그래서 그걸 무한 반복. 무한 반복을 하면은 그럼 두 가지가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하나는 육체의 고통이죠. 끊임없이 올려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한 반복. 아무 의미 없이 무한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게.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까미가 이제 굉장히 훌륭한 말을 했죠. 좋은 말을. 어떤 말을 했냐. 시지프스가 행복한 것을 생각해라. 행복한 것을 생각해라. 네. 그러니까 그 까미는 부조리에 대한 어떤 모순에 대한 어떤 비판 의식이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작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준 형벌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무한 반복하잖아요. 맞아요. 월요일 아침이 되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집에 가서 밥 먹고 맞아요. 뭐 하는 그걸 계속 반복하는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네. 아 이게 의미가 있나? 이런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네, 지겹기도 하고 지옥이다 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근데 벗어나도 똑같더라 이거죠 사실은. 잠깐만 새로울 뿐이지.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끊임없이 윤회 어떤 수레바퀴를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이 생의 고통이고 윤회의 고통이잖아요. 그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해탈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근데 그것처럼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 속에서 신의 형벌에 대한 반감으로 이 시지프스가 거기서 의미를 찾는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행복함으로. 네. 거기서 의미를 스스로 찾아버리면 네. 그게 이제 가장 큰 반감이 되는 거고 그때부터는 그게 형벌이나 죄의 어떤 벌이 아니고 네. 그 자기 자신의 어떤 보람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조금 더 실감나게 생각을 해본 게 이 산이 있고 돌을 올린다라는 그런 어떤 명제는 바뀌지 않는다면 이 산의 모습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산에 언젠간 봄에 와서 꽃이 피고, 꽃이 피고. 여름이 오면 비가 내리고 뭐 가을이 오면 열매가 맺고 하는 그런 산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시지프스가 그 바위를 낑낑거리며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척박한 그 땅에 꽃이 하나가 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 마음속에 행복 뭔가 아름다움에 대한 뭐 그게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똑같은 것 같아요. 뻔하죠 사실은 인생이라는 게. 그죠? 좋은 대학교 나와서 뭐 졸업하고 뭐 취직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 죽게 되는 건데 최근에도 뭐 유튜브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들 4-5이 됐을 때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평생 할 효도를 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행복을 느끼고 진짜 네, 네.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안 해서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진짜로. 그 뻔한 인생에서 그 아이의 그 미소를 보고 네. 정말 맛있게 내가 돈 벌어서 온 반복된 일상 속에서 벌어온 돈으로 맛있는 밥을 이렇게 먹여줬을 때 그거가 정말 큰 행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야? 아니 왜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제 전 대전에 살고 어머니는 이제 대구에 살고 자주 못 찾아뵙고 하니까 뵐 때마다 이제 죄송하다고 제대로 못 모셔서 그러면 어머니가 너는 네가 평생 할 효도를 어렸을 때 다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인간을 프리츠 왕이 제일 잘못한 것 중에 악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인데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마라. 가장 나쁜 어떤 인식이 그거죠. 인간론에서 인간을 도구로 보는 것. 아까 그 노예라는 것 고대사에서 노예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 좋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도구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가 잘못된 거고 인간을 그럼 뭐로 봐야 되냐? 인간의 존재만으로도 이미 그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걸 느꼈어요. 사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외할아버지가 계시는 것만으로 물론 외할아버지는 당시에 이제
거의 뭐 아무것도 못 하시고 아프시니까 편찮으시니까 이제 누워만 계시는데도 그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고 왠지 든든하다 이거죠. 우리에게 부모는 그런 존재인 거잖아요. 그처럼 존재만으로도 이미 그 가치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이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진격거에도 그런 대사가 있잖아요. 이 아이는 이미 그 아름답고 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미소를 보세요.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것만으로도 이미 그 존재 가치를 다 했다 이거죠. 좌표에 있을 때 이야기였는 대사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삶의 의미가 뭐냐는 질문 할 때 그 에렌의 형이 그 질문을 주고받다. 지크가 대화를 주고받다가 문득 그 장면을 떠올려요. 캐치볼을 하는 그것, 그 자체로 행복했었지라고. 그러고 보니까 한강 작가 이야기도 떠오른다. 뭐요? 한강 작가가 원래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남편이 그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저기 이 한여름에 먹는 수박 맛을 느끼게 주고 싶지 않니? 저 밖에 내리는 저 빗소리를 들려주고 싶지 않아? 근데 그때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 했을 때 그거 같아요. 그 내가 부모님을 봤을 때 그런 느껴지는 그런 편안함, 행복감 이런 거를 아이도 느꼈으면 좋겠다. 네. 금방 얘기한 게 저는 우리가 일상에서 그 예전에 꿈을 꾼 적이 있는데 똑같은 일상이었죠. 근데 그게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가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다시 그 모습을 이제 꿈으로 봤을 때는 따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게 굉장히 와닿았어요. 저렇게 따사로운 햇살이 비쳤구나 그때. 그때 저렇게 바람이 불었구나. 그때 그 사람들의 표정 속에 그 당시에는 못 봤는데 표정 속에 뭔지 모르는 그런 편안함과 행복감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지나고 보면 그때 참 좋았지라고 생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그 바보 우영우인가요? 뭐죠? 변호사 우영우. 변호사 우영우. 네. 거기에도 보면은 우영우에게 그 말을 하잖아요. 친구 변호사가. 우영우가 말을 하죠. 별명을 지어줄 때. 너는 봄날의 따뜻한 햇살이야. 네. 거기서 정말 큰 감동을 받잖아요. 네.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사실 별것도 아니죠. 그냥 그런 좋은 말일 뿐인데 그 순간 그걸 사람에게 듣는 순간 내가 친한 사람에게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냥 인생의 어떤 의미, 존재 뭐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보면 해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미르도 마찬가지로 너는 나의 노예라는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보면 생을 포기한 것처럼 네. 그리고 나중에 그 미카사의 그걸 보면서 자기 이렇게 웃은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느낌이라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미카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유미르가 웃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그 에렌 예거를 미카사가 이제 목을 베서 죽이는 그 순간에 보면 네. 뒤에 이제 유미르가 서 있고 그 소녀가 유미르였군요. 네. 유미르가 이제 살짝 웃고 있죠.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네.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기괴해 보이죠. 왜냐하면 주인공을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미카사가 이렇게 목을 베서 죽이는데 그 어떻게 보면 끔찍한 그 순간에 유미는 웃고 있단 말이에요. 우와. 근데 그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저는 여마미소와 똑같다. 여마미소.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자신의 깨달음을 전할 네. 수제자를 찾을 때 마하가섭이 혼자 싹 웃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이제 여마미소라고 하는데 네. 이 부처님은 자신의 깨달음을 말로써 전한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떤 뭐랄까 상징으로서 하나를 전한 거죠. 그래서 그 깨달음의 경계에 마하가섭은 그걸 보는 순간 알게 된 거고 그 순간 자신의 깨달음이 맞았다. 또는 어떤 자신도 스승님과 같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웃거든요. 꽃 한 송이를 딱 들잖아요. 네. 근데 그 내용이 조금 이제 긴데 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당시에 굉장히 유명해지고 있었어요.
설법으로. 네. 그러다 보니까 당대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였던 마오리가 부타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자기들이 제자를 막 수백 명을 거느리고. 수백 명을 데리고. 네. 그래서 그 사람은 철학자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막 질문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가 보자마자 너는 아무 말 말고 이제 2년 동안 침묵 속에 있어라. 침묵 속에 네. 있어라. 그러니까 마가섭이 옆에 있다가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왜 웃냐 그랬더니 나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고 2년 동안 지금 침묵 속에 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 너도 속았다라고 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는 그 마오리가 부타는 그걸 못 버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이 침묵 속에 있다라는 건 뭐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침묵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진짜로 침묵을 경험해 보거나 말을 안 해보거나 하는 요즘 이제 명상이 어떻게 보면 뜨는 그거잖아요, 주제잖아요. 근데 네. 명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정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자기 자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남에게 보여지는 모습, 뭐 말을 하는 모습, 어떤 모습이 있잖아요.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 주로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나라고 하는 그게 이제 주체적인 나지만 그 주체적인 나의 본질로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은. 기껏해야 잠을 잘 때뿐이에요. 사실은. 잠을 잘 때도 물론 잠꼬대하고 이가는 사람이 있지만 네. 고요한 침묵 속에 빠져 있는 것은 주로 생활을 할 때 그때는 거의 명상밖에는 없죠. 어느 조용한 뭐 산에 가서 혼자 들판에 앉아서 혼자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런 경험이 거의 없어요.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물론 지금도 수행을 하고 명상을 하긴 하는데 매일 생활 수행을 하지만 처음 제가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명상인가? 라는 생각을 떠올린 체험이 뭐였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20대 때 좀 몸이 많이 아팠어요. 군대에서 다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 병원에 가게 됐는데 군 병원에서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침에 이제 일과 보고하고 난 다음에 저기 마지막에 정오 보고 갈 때까지는 어떤 일과도 없어요.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책도 없고 요즘 같으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인터넷도 찾아보고 하겠죠. 보고 듣는 게 너무 많은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갇혀 있는 공간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병원에 이제 그 산책길에 보면 벤치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숨을 쉬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몸이 아프게 된 걸까? 내가 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걸까? 도대체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나는 누구지? 왜 이 순간에 있는 거지? 이 질문을 계속 파고들었다는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다른 건데 그때는 마치 어떤 화두를 잡고 했던 것 같아서 우주의 첫 시작 순간까지 되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명상 얘기가 나와서 잠깐만 얘기를 하면 처음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의 나는 현상적인 부분이란 말이에요. 바다로 치면은 파도가 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바람이 불고 그 뭐가 조류에 따라서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죠. 심연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 거기에는 일렁임도 없고 변화도 없고 바닷물도 사실은 어둠 속에 있죠. 맞아요. 근데 그 속에 들어갔을 때 희한하게 사람은 초월적인 본래 나의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모든 현상적인 게 부질없는 거품 같은 걸 느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산에 예를 들면 저 이제 해군에 있을 때 네. 부산 바다 쪽으로 해서 이제 쫙 그 항해를 하는데 멀리 이제 부산 바다 그 야경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냐면 야 이렇게 벗어나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저 속에 들어가면 저렇게 복잡복잡하면서 지지고 볶고 사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백한 푸른 점처럼. 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도 똑같아요. 이렇게 바다를 밖을 보면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에요,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명상이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깊은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내 본질로 들어가게 되고 처음 시작됐던 그걸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나머지 어떤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들이 현상에 불과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명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거에 집중을 하는 거죠. 호흡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유미르도 사실은 잡효의 중심에 들어갔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하죠. 사실은. 맞아요.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거인을 만들어내고 하는 거고 그 속박으로 또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의 모습과 같은 투영되어 있는 그런 미카사를 찾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미카사를 통해서 자신이 각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프리치왕에게 향하던 창을 자기가 막지 않고 그대로 두죠. 그러니까 프리츠 왕이 죽어요. 죽으니까 이제 세 딸들도 자기를 먹지 않게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인화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아예 바꿔놓는 그 계기가 된 게 바로 이 미카사의 그런 행동이었고 그 미카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진정한. 해방. 그렇구나. 이게 저는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아요. 미카사가 그 사랑하는 존재인 에고를 에렌을 죽이잖아요. 이게 아까 앞에서 명상에 대한 이야기, 제가 저기 거인에 대한 의미를 물었을 때 제가 진짜 본래 참 나를 상징하는 게 아닐까 거인이라는 게. 근데 사람이 그 진리를 찾고 존재와 하나 되는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에고는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참 발악을 하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 텐데. 미카사가 그걸 부숴주고 해결해주는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융의 심리학에서도 보면 아니마 아니무스처럼 나의 두 가지 모습,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에렌과 미카사를 그려진 게 아닌가. 미카사가 그 에렌의 마지막 남은 자아를 죽이고 진정한 사랑을 회복하는 게 두 인물이 아니라 마치 한 인물이라는 생각도 그때 했던 거죠. 지치죠. 뭐지? 13 그거 해야 돼. 자, 그러면 조금 순서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저희가 상징 코드, 그다음 신화 구조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이제 조금 이야기를 많이 확대해 봤는데 또 다른 숫자에 관한 상징 한 가지 소개해 주시면요. 그 거인들이 이제 유미르가 프리츠 왕의 창을 맞았을 때가 13년째거든요. 거인이 된 지. 그래서 유미르의 저주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유미를 이제 초월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후에 이제 후예들은. 그래서 거인화를 거치게 되면 꼭 13년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렌 예고도 사실은 14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사실은 하는 건데 그럼 왜 13년이냐 하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사실은 해석을 안 했더라고요. 혹시 그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처럼 13이라는 숫자가 예수님이 죽은 그날 때문에 혹시 그런 숫자를 한 게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 13일의 금요일이 이제 안 좋은 불길의 그 징조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죠. 저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도 다니고 성당도 다녔는데. 네. 성경에서 본 적이 있냐 이거죠. 그냥 그래서 지금 미신이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금요일은 예수님이 시기에는 처형당한 날이고, 그다음에 그 13이라는 숫자는 뭐 예수님의 12제자와 예수님까지 최후의 만찬을 벌였던 그 사람의 숫자이기 때문에 13의 금요일은 안 좋다라고 하는데 이탈리아에서는 오히려 13일을 이제 기릴로 여기거든요. 행운의 날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미신에 불과한 거고 좀 더 사실은 이 13이라는 숫자가 왜 거인의 수명 관련이 돼 있냐라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신화로 좀 모티브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이 사람을 잡아먹는 거인 중에 그리스 신화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크로노스거든요. 크로노스. 이제 그리스 신화의 구조를 보면은 처음에 이제 카오스가 있죠. 카오스 신이 있고 그다음에 가이아라고 하는 대지의 여신을 만들고 가이아 신이 있고 가이아 신과 이 하늘의 신인 우르노스가 결합을 해서 여러 이제 타이탄들을 낳게 되죠. 신들을. 그 중에 하나가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근데 이 크로노스가 어떤 반항을 하게 돼요. 우르노스가
어떤 성격을 가졌냐면 자식들을 자꾸만 감옥에 넣어요. 감옥에 넣으니까 이 크로노스는 그걸 반감을 가지고 네. 쉽게 얘기하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치죠. 음. 그러니까 우르노스가 죽기 전에 저주를 뿌려요. 뭐냐면 내가 당한 것처럼 너도 네 자식들에게 당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니까 이 크로노스가 그게 두려워가지고 자식들을 낳는 족족 잡아먹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가 이 5명의 이제 그 자식을 잡아먹는데 그중에 막내가 이제 제우스였어요. 제우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우스가 이 형제들과 함께 이제 다시 쳐가지고 크로노스가 쫓겨나요. 그래서 이탈리아로 갑니다. 이탈리아로. 네. 이탈리아 가서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사투르누스라고. 사투르누스. 그래서 사투르누스 하면은 우리 요일 중에 하나 토요일이 뭡니까? 세르데이 나잇. 나잇을 자꾸 왜 붙이는지 모르겠네요. 되게 습성. 세르데이라고 하는 토요일에 좋잖아요. 어원이 사투르누스거든요. 그래서 토라는 숫자잖아요. 토. 네. 그런데 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보면은 이제 알겠습니다. 아까 사투르누스 얘기할 때 어디서 많이 들었다고 생각했는데 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에 네. 그게 있었어요. 등장을 하죠. 그래서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새로 변할 때라고 돼 있거든요. 이 세상이 끝나는 때를 황금의 사투르누스가 새로 변할 때라고 돼 있어요. 오. 근데 이 사투르누스는 토잖아요. 토. 아. 네. 근데 황금이라고 표현을 했고 금으로 변할 때라고 돼 있어요. 완전히 역철학이네요. 이게. 원래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해가지고 네. 금에서 토로 가야 되는데 다시 이 금으로 간다는 거죠. 네네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오행상생도에서 보면은 중앙에 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겨울은 수가 되고 봄은 목이 되고 그다음에 그 여름은 화가 되고 가을은 금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수생목, 목생화까지는 서로 생을 해요. 그런데 화에서 금으로 갈 때는 화극금이 돼버리기 때문에 거쳐야만 되는 게 있어요. 딱 중앙에 있는 토를 거쳐야 되죠. 맞아요. 그럼 화생토가 되고 토생금이 돼서 토가 금으로 바뀌는 거죠. 와. 그래서 이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그 사투르누스가 금이 될 때라는 것은 바로 그 때를 말하는 거고 이걸 거쳐야만 된다는 거죠. 토라는 자리를. 이야, 신기하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사투르누스 이야기에 나오는 그 13의 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13이라는 숫자는 4와 9의 결합이거든요. 근데 금을 나타내는 숫자가 4와 9예요. 네. 그래서 1, 2, 3, 4, 5 할 때 1은 수, 2는 화, 3은 목, 4는 금, 맞아요. 5는 토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4금이고 거기다 다시 이제 5, 토가 합쳐지면은 9가 되기 때문에 4와 9는 더하면 13이다. 그게 바로 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금이라는 건 가을이고 추수기 때문에 이 매듭 짓는 거고 마무리 짓는 거란 말이에요. 생과 사를 나누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일하는 거에 이제 끝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13년밖에 못 사는 이유는 거인들이 이 13과 금이라고 하는 그 숫자 그리고 동양학에서의 그것을 본딴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작가가 이걸 진짜 알고 했을까요? 저는 뭐 기본적인 건 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신기하다. 네. 그래서 13년밖에 못 산다. 그렇죠. 이게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을 들었을 때도 저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서양에 있던 사람이고 동양의 음양 오행 같은 경우는 동양의 역철학인데 어떻게 이렇게 코드가 이렇게 통하도록 그렇게 예언을 했을까라는 것도 굉장히 신기했었고. 노스트라다무스가 15세기인가요? 그때 네. 인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그때 당시에 공자의 그 유교 교리가 그 공자의 유학이 전해진 것도 아마 그 시기일 거고요. 그때 이제 같이 어떤 그 음양 오행도 전해지지 않았나라고 그랬겠죠. 생각을 하죠. 우리 동양으로도 마찬가지 서양의 그런 학문이나 어떤 철학이나 신학이 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맞아요. 동서가 교류를 할 때니까요. 맞아요. 이해가 됩니다. 작가가 진짜 그걸 다 알고 이렇게 코드를 넣었을까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근데 진짜인지 아니면 뭐 해석이 또 필요한 것도 있고요. 지난번 이 주제로 한번 얘기해 보자라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이번에 진격의 거인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을 때,
유미르의 원한이라고 하셨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원한? 2000년의 시간이잖아요. 유미르가 네. 그 시작부터 끝까지가. 2000이라는 숫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뭐 일단 보면은 서기 전과 후를 나누는 기준이 되고, 물론 이제 그 시간대 연대는 다르지만 유미르로부터 시작을 하고 유미르로 끝난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 그리고 영화 편인가요? 아니, 네. 다른 버전에 보면은 마지막 장면이 네. 그 나무를 배경으로 해서, 그죠? 에렌 예고가 이제 머리가 이제 묻혀 있는 그 묘비가 있는 그 나무 뒤편으로 그 에르디아 그 모습이 나오다가 이게 계속 발전을 하죠. 현대 문명처럼 발전을 하다가 다시 이제 그 미사일 그게 나오고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 나무 속으로 그 어린 소년과 걔가 같이 이렇게 뛰어들어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반복된다는 거죠. 아무리 거인을 없애고, 쉽게 얘기하면 거인화가 끊기고, 또 어떻게 보면 평화 비슷한 그게 나오고 인류의 80%가 죽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해도 똑같이 전쟁이 일어나고 똑같이 그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 뭐냐면 마레인과 에르디아인의 어떤 그 서로 전쟁을 벌이고 그 참혹하게 당하고 다시 복수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유미르의 원한뿐만이 아니고 네. 인류사 전체가 사실은 죽고 죽이는 서로를 원수로 하고 그 반복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예, 흘러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끝낼 수 있는 에렌 예고의 어떤 선택은 사실은 인류의 80%를 절멸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만, 땅울림이라는 걸 통해서 예, 마지막 최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만 이게 끝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또 하나의 의미는, 왜냐하면 에렌 예고는 끊임없이 자기가 아무리 쉽게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바꾸려고 했어도 이럴 80%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자신이 선택한 최선의 선택은 소중한 자기의 친구들, 자기의 고향 사람들을 지키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나마 거기선 최선의 선택이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시 전쟁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네. 허무한. 그래서 인류사가 끊임없이 이렇게 뭐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무한 반복되는 게 아닌가. 그 시시프스의 돌처럼. 이런 메시지가 또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 이야기가 조금 코드가 딱 떨어지는 인물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저는 유미르랑 이름이 나중에 이제 자기 이름을 찾긴 하지만 크리스타 렌즈, 본래 이름은 히스토리아 레이스죠. 왜 그러냐면 유미르 같은 경우는 이 시간과 공간과 뭐 정신, 이 모든 것의 중심인 좌표에 있는데, 현실 세계는 이게 펼쳐진다 하셨잖아요. 아까 원 하나가 3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회복하고 자아를 찾고 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물론 모든 주인공들이 그렇지만 저는 거기에 등장하는 그 히스토리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히스토리아의 모습과 유미르가 비슷해요. 또 여성이고 소녀처럼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보면 히스토리아가 아이를 낳잖아요. 그 히스토리아라는 이름 자체도 역사, 관찰자, 기록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다 보니까. 히스토리아의 남편도 사실 농부로 나오지 않나요? 농부로 나오나요? 저 아직 자세히 안 봤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 중에 그런 게 있죠. 그 세계 1차 대전을 조금 다르게 해석한 건데, 모든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었지 않냐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그 노스트라다무스나 예언가들이 얘기했던 마지막 전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 마지막에 우리는 좀 방점을 잘못 찍는 게 있는데, 인류가 끝나는 또는 인류가 멸망되는 그런 마지막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생각할 수 있죠. 또 다른 진짜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이 끝나는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렇게 바꾸면은 완전 생각이 다르게 되죠. 인류의 마지막이 아니라 네. 모든 전쟁의 마지막 전쟁. 네. 그 최후의 전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이라는 것도 지금의 어떤 그런 원한과 보복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무한 반복을 마치는 그런 최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어. 그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기 때문에 이 에렌이어가 인류의 80%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운명적인 그런 상황에서 그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히틀러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땅올림을 통해서 사실은 인류를 멸종시키는 과정이니까 끔찍한 거죠. 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만 또 그런 모든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닌가. 그걸 원래 에렌이어가 바랬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쟁이 끝나지 않을까? 모든 피해 보복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닐까. 근데 왜 그러면 그 후에 그게 반복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거인화 그리고 사람들 잡아먹는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강력한 힘의 등장이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또 다른 어떤 그런 걸 갖고 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어떤 세계 정치사에서도 좀 이게 복잡해지지만 뭐 미국이나 그런 뭐 강력한 그런 국가가 있으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거나 뭐 부와 명예가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인생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반대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결말이지 않나. 그 나무 밑에서 이제 나무 여름이었나? 큰 나무 밑에 누워서 이렇게 나무 가지를 이렇게 바라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우주 같더라고요. 이게 나무 가지가 이렇게 수천 갈래로 뻗어 있는 게 마치 하나에서 한 뿌리에서 나와서 이 현상 세계가 쫙 펼쳐졌다가 가을이 되면 낙엽을 다 떨어뜨리고 다시 뿌리로 되돌아갔다가 다시 봄이 되면 또다시 이렇게 쫙 뻗어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무 한 그루에 이 우주의 모든 과정이 있는 게 아닐까라는 문득 생각이 든 적이 있는데 영원회귀라는 것도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왜 이런 과정이 있나. 그건 우주가 그렇게 변해가니까 그렇게 둥글러 가니까 그 속에서 끝없이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서사가 떠오르더라고요. 아까 이제 제가 유미르에 투사된 인물이 히스토리아가 아닐까 생각했던 게 히스토리아가 역사니까요. 작년에 사과가 올해 시가 되어가지고 올해 똑같이 나무 끝에 달리는 사과가 되고 그 사과가 다시 씨앗이 되어서 똑같은 모습을 반복하지만 그 과정은 매번 달라지는 거니까. 근데 반복에도 사실은 긍정적인 면은 증폭이라는 과정이나 감소라는 과정을 거쳐요. 증폭과? 네, 감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뭐 페달을 돌릴 때 똑같은 속도로 돌리더라도 이게 점점 강해질 수가 있는 거고 점점 약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내면적으로는 성숙해 나갈 수가 있는 거고 퇴보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네. 이 결과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미상관 계속해서 일화 끝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 속에서 뭔가 변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중심 그 마음의 차이에 따라서 이게 똑같은 결말이지만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맞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숙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녹음이 안 되고 녹음이 되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우리처럼 또 녹음이 안 됐거나 뭐가 잘못되면 또 해야 되는 거야. 또 해야 되나. 자, 자,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한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원한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막 뒤섞여요. 그 어느 게 선이고 어느 게 악인가 또는 어느 게 정의고 어느 게 불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거인들이 정말로 악한 존재인가? 처음에는 사실은 거인이 악한 존재였고 좀 시간이 흐르면 이제 또 그 마레인들이 악한 존재로 나타났다가
또 시간이 흐르면 에르디아인이 원래 잘못됐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죠. 맞아요. 그래서 에렌 예고도 정말 선한 존재인가라고 의문을 품게 되고 그 성과 악이 이제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준점은 사실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연 환경이 워낙 재난이 많고 그죠? 그렇죠. 폭풍, 뭐 지진, 뭐 해일 그런 어떻게 보면 선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자연 현상으로 인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게 되면서 그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선악보다는 어떻게 보면 운명? 운명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겪게 되는 그런 비극 맞아요. 그런 상처들이 사실은 좀 인간 사이에 투영이 되면서 요괴 문화라고 하는 요괴 문화? 네. 어. 예를 들면은 요괴 문화가 굉장히 발전해 있어요. 일본은 네, 그 뭐죠? 귀멸의 칼날을 보면은 네. 결국 요괴와 그 맞아요. 요괴들로부터 사람을 지키려는 그런 전쟁 이야기인데 맞아요. 그 여기 요괴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끔찍하죠. 사람을 잡아먹고 똑같이. 네. 근데 그 요괴들을 그 어떻게 보면 좋아하고 그 어떤 역에 가면은 뭐 그런 요괴들 그 동상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놓고 조형물을 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끔찍한데 그게 좀 공포죠, 공포인데 이 공포가 나중에는 동경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인데 어떤 철학자가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편안한 상태, 어떤 위해를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밖을 바라봤을 때 그 안 좋은 그 어떤 공포들은 오히려 호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편안함을 얻게 되고 예를 들면 창 밖에는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거나 네. 태풍이 치거나 눈이 엄청난 폭설이 내리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고 아늑한 집에 있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상대적인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막상 거기 가면은 생사가 오가는 일인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상대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인들 특유의 어떤 그 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왜 이 도레인들이 또는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공포 또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를 모르는 상태잖아요. 근데 자연현상이야 뭐 선과 악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어떤 똑같은 인간이 왔을 때 그들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지 또는 우리와 이렇게 잘 지낼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일단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그 자체가. 그래서 벽이라고 하는 또 바다 건너라고 하는 어떤 일본의 어떤 문화 특징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이제 그 잡아먹는 광경을 봤을 때 거인에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사람을 잡아먹는 그 자체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근데 다만 이제 이 성과학도 또 바뀌죠. 이 거인이 사람을 잡아먹을 때는 거인이 나쁜 놈이지만 반대로 이 에렌이 거인화돼서 그런 거인들을 막 쑥밭을 만들어 놓을 때는 쾌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통쾌하고. 네. 근데 그 거인의 입장에서 보면 에렌이 얼마나 나쁜 존재예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폭력성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느끼게 된다는 거죠. 특히 마동석이 그 악당을 그 한 방에 그냥 머리를 이렇게 박살낼 때는 쾌감을 느끼고 악인이 일반 사람을 이렇게 박살낼 때는 거기서 분노와 공포를 느끼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선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그 미카사가 각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뭐였냐면은 똑같은 거죠. 선악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했던 거예요. 미카사는 공포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죽였고 자기도 팔아치우려고 하는 악당 앞에서 미카사가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분명히 악인이고 내가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공포가 앞서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에렌이 이 미카사에게 싸워라. 이겨야 한다라고 하잖아요. 미카사는 세상은 잔혹하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거기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은 알면서도 그게 행동으로 안 나타나다가 에렌을 통해서 각성이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잔혹하기 때문에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각성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선악에 대한 어떤 그런 초월의식 아니면 상대적인 거야. 그래서 내가 선인지 악인지 몰라라고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 어떤 진짜 악에 의해서 우리가 선이라는 것이 잡아먹히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근데 선과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실은 알아야 된다라는 게 에렌의 메시지고
그건 너무나 당연한 현실에서의 그거죠. 그러니까 이 선과 악을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빠른 방법은 뭐냐면 역사를 아는 거예요. 사실은 역사를 통해서만 이 어떻게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옳은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뭐 역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현들의 가르침이나 뭐 역사나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게 아닌가.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알게 된다. 그래서 역사를 잃어버리면 미래가 없다는 말의 또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그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동스러운 게 오히려 가해자의 페이지를 이렇게 문구뜨리는 아니, 발음이 좀 안 되네. 피해자와 가해자가 혼동이 된다라고 하는 뭐 그런 대사라든가 구조가 이야기 흐름이 애매모호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해자와 피해자가 뭔가라고 하는 걸 종합적으로 보게 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유미르도 처음부터 그렇게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계속 우울해 있죠. 네. 계속 우울해 있고 노예처럼 이렇게 살다가 유미르가 마지막에 웃는 모습이 거기서 뭔가 굉장히 사실은 크게 느껴지는 게 있죠. 우리의 인생하고 비슷하다니까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리도 웃는 것으로 해피엔딩을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일본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환경적인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진격의 거인 이 만화뿐만 아니고요. 사실 다른 일본에 만든 드라마, 영화, 다른 애니메이션에서도 반복되는 대사가 저는 항상 보여요. 그게 맞아. 뭐냐면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이야. 판단은 뒤에 맡긴다. 조사병단 에르빈이 한 말이기도 하죠. 맞아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평가는 뒤에 맡긴다. 근데 여러 영화에 사실은 나오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판단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르빈이 정말로 완전 T가 돼가지고 그 자신들 부하, 자신들 다 그 동료들이 죽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희생들을 다 생각하는 것이냐. 그래서 에르빈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게 리바이기 때문에 리바이는 그 부하들이 죽는거나 그런 것들을 가슴 아파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남자들은 좀 T척의 성향이 강해서 에르빈을 좋아한다면 여자들은 조금 그 어떤 리바이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속정 그거에 또 더 감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에르빈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르빈이요? 네. 저는 그럼 리바이로 하겠습니다. 네. 멋있잖아요. 이더 12조 남자.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격의 거인에 대해서 제가 처음 생각했던 인상, 그리고 아직 저는 전부 다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가졌던 선입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 인정하고요. 이야기를 나눠보고 또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렇게 일본의 입장만 담은 애니메이션은 아니구나. 그럼 좀 제대로 한번 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아니 뭐 제가 진격거인을 연구한 건 아니고요. 그냥 저도 그냥 찾아보고 조금 다른 해석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이번에 이제 귀멸의 칼라라는 얘기를 나눠보자. 그럴까요? 이제 8월 22일 날 개봉을 하거든요. 무한성이라고. 네. 굉장히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귀멸의 칼날이요? 네. 귀멸의 칼날에도 재밌는 게 많아요. 전집중 호흡이라고 알아요? 아니요. 그래서 귀멸의 칼날도 사실은 이게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다. 진격거가 뭔가 좀 서사적이라면 귀멸의 칼날은 뭔가 좀 뭐랄까요? 단막극 그런 느낌이 많이 나. 물론 그것도 극화가 굉장히 길지만. 저는 이제 진격의 거인을 다 보지 않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일 먼저 봤습니다. 근데 문화의 코드나 이런 거를 아이들은 막 이렇게 빠르게 받아들이는데 저도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귀멸의 칼날도 제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혈기가 죽을 때 보면 되게 슬퍼요. 그 사람만의 인생이 있는 거고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와닿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공감할 줄 아는 게 바로 이제 주인공 탄지로죠. 그래서 에렌 예거나 미카사도 미카사는 조금 다르지만 에렌 예거에 우리가 좀 감정을 몰입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인간적이죠, 사실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화를 내고, 네, 슬퍼하면 슬퍼하고. 그래서 신의 모습은, 네, 아까 유미의 얘기도 많이 했지만 신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게 신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공감할 수 없잖아요, 인간의 삶에. 너무 멋진데. 하느님이 계시다면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느님은 별로 믿고 싶질 않아요. 그렇죠. 인간 세상에 와서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진짜 신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 하늘에만 계시는 아버지라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맞아요. 인간이 되어보지 않고서. 그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그게 좋게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이지 실제로는 노예의 관계죠. 그럼요. 네. 맞아요. 도구가 돼버린 거잖아요. 진격의 거인에서 또 보면 저는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있지만 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의 자기 현현들이 아닐까. 유미래의 현현들이 아닐까. 근데 초기 교회는 사실은 그런 인간 그 예수님을 육화된 신이라고 표현을 했고 또 예수님도 기독교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그 인간에서 신이 된 인물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후대로 가면서 이제 말 그대로 처음부터 신이었다는 거가 돼버린 거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 고대 신화에서 뭐 주몽이든 뭐 여러 위대한 인물들이 그 건국 시조들이 왜 그렇게 비참한 소년의 과정을 거치는가라고 했을 성장기가. 때 네. 와닿는 거죠. 그게 그렇죠. 더 인간적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종교가 있기 전부터 어떻게 보면 더 신성시해야 되는 그런 시조에 대해서 그런 어떤 비천한 신분, 비천한 일을 했던 그거를 자랑스럽다시피 이렇게 드러내는 걸 보면은 그때의 사람들도 우리 지금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그들이 생각했던 신관 또는 어떤 신성한 존재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영웅이 되어가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뭐 우주의 역사라고 비슷하게 생각해요. 그렇네요.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많이 공감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복종할 수 있고 네, 추앙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해방일지에서도 처음엔 추앙하라고 하지만 마지막에는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거든요.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방에 대한 모티브, 어떤 화두를 줄 수 있는 게 바로 진격거다라고 하는 진격거바의 이야기였습니다. 진격거바 그리고 네. 진격거바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한 오후의 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